자, 정치권에서는 조국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청문회가 과연 열릴지 안 열릴지도 논란이었고, 청문회는 이제 열리는 것 같은데 청문회 이후 과연 보고서 채택될까요? 예. 임명될까요? 그런데 이 국면에서 이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장관 청문회 1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이사장으로서 나온 게 아니고 네. 제가 전직 장관으로서 하는 활동은 전혀 안 하는데요. 네. 오늘은 예외적으로 전직 장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배로서. 오늘은 전 장관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타이틀인데. 네. 내가 다 해봤다 이거. 내가 다 겪어봤고. 1기 아닙니까? 1기 그죠? 예, 근데 이제 자꾸 저도 요새 알릴레오 쉬고 있어가지고 네. 좀 편하게 있었는데 누군가 광야에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뭐 오늘 의원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의를 부르더니 유시민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랬죠. 그 나경원 대표는 이인영 대표하고 놀지 왜 자꾸 나를 불러? 그래서 왜 자꾸 나를 부르자고. 그 심지어는 유한무개가 입 닫고 있는 걸 보니 조국은 끝났다 이런 보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목 놓아 나를 부르는 분들이 많으니 어디든 나가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1기. 일기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첫 번째 인사청문 대상이었고요. 네, 첫 번째 타자였어요. 예, 그리고 이틀 했어요. 시즌 1의 첫 번째. 이틀 했어요. 이틀 생중계로. 방송 생중계로 이틀 하고요. 네. 청문 보고서도 채택 안 됐어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장관 임명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제가.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장관님 예. 장관 임명 여론 굉장히 나빴어요. 제 기억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몇 대 몇이었나? 네. 봤더니 제일 제대로 조사를 한 게 SBS에서 TNS에 의뢰해서 조사했는데 반대 65, 찬성 26. 예, 청문회 직전에. 여러모로 기록이었죠. 아니 지금 조국 후보자보다 훨씬 더 나빠요.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돼요. 이 조국 지명자에 대해서. 지금 65대 26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낫더라고. 그래서 조국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대보다 더 심했던 사람도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 사안에 논평할 자격이 100%다. 있지. 예. 근데 뿐만 아니라 근다고 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제는 10년, 말할 수 1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예. 주로 나한테 왜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냐. 네. 반대 여론 엄청 내가 높았어요. 그렇게까지 65%가 반대할 정도로까지 비리가 많았냐. 비리가 몇 개 있긴 했어요. 5천 원짜리 적십자 회비 한 해 계속 내다가 빠뜨린 거 있어. 맞아. 그거 그때 화제가 됐었어요. 그거 출마 때문에 이사하느라고 고지서 잃어버려가지고 안 낸 줄도 몰랐어. 아니 그 적십자 회비를 안 냈다는 게 그때 청문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뿐만 아니라 헌혈도 몇 번 안 했어. 헌혈도 안 하고. 그다음에 5년간 주차 위반이나 과속 딱지를 13번이나 끊었어. 5년간. 그리고 소득세 연말정산 잘못해가지고 32만 원인가 덜 낸 게 발견이 돼가지고 추가 납부했어요. 이 정도로 큰 비리들이 나와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런 거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론이 나빴어요. 근데 왜 그러면 반대가 많냐면 시끄럽잖아요. 장관 임명하는데 사람이 근원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시끄럽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적합하다라는 답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권의 아이콘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 후보자를 때리는 것은 곧 정권을 타격하는 것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때리는 거였지. 예. 이대로 임명하면 정권은 끝장날 줄 알아.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그렇죠. 이루어졌죠. 만약 임명되면 끝장이다 이제부터. 약간 대자비
느낌 거의 있죠. 지금 네. 나오시는 게 저 기억이 나는데 거의 똑같았고 여론은 지금보다 더 나빴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근데 내가 장관직 수행을 그렇게 잘못했냐? 사실 내가 뭐 잘했다고 주장하기까지는 않겠지만 제가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아니 조국 후보자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감정이입돼서 아니 우선 그때 억울함을 지금 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있냐 여부를 우선 심사를 해야죠. 자 맞아요. 기억납니다. 65대 25까지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한 3배 정도는 차이 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대학 교수 몇 명에게 물어봤다. 그래갖고 왜 맞아요. 똑같아 이 지금. 보수 언론 기자들이 자기네 친한 기자들한테 물어봐서 총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압도적으로 90% 반대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대학가에서 압도적 반대 그런 네. 얘기 많이 나왔고 학생들이 촛불 집회까지는 안 나왔는데 교수들 사회에서 저는 반대하는 걸로 그때 예, 그렇죠. 익명도 많이 나왔고 예. 자 그러면 이 얘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지금 최근에 서울대에서 예,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선배시잖아요. 사실 같이 가서 참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서울대 동문의 정체성이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 집에 동창회보가 3분 나오는데요. 예. 거기 부부와 딸이 다 같은. 근데 우리 동창회. 셋 모두 동창회 가입서를 낸 적도 없고 동창회비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도 없고 동창회 모임에 가는 적도 없고 다 그래요. 어쨌든 졸업생 신분이니까 여기. 근데 거기 딴 거보다 마스크들은 안 쓰고 오면 좋겠어. 마스크도 안 쓰면 좋겠어. 그 미세먼지.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그 서울대 스누라이프라고 그 사이트 있죠. 예. 재학생과 졸업생이 들어가는 거기서 뭐 부끄러운 동문 압도적 1위 조국 2위 나잖아. 거기서 모든 게 다 나타난다고. 뭐 부끄러운데?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나는 또 나를 부끄러운 동문으로 지목한 그 동문들이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일체감이 없거든 나는 별로.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예.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뭐 의사표현해야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의사표현을 못하게 막고 있나요? 아니면 뭐 권력으로 이 문제 제기를 틀어막고 있나요? 그냥 지금 뭐 여론은 압도적으로 조국한테 불리하고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하루에 수백 건의 그 이펙트가 아닌 기사들을 쏟아내서 조국을 공격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분연히 떨쳐 일어날 일이 뭐가 있느냐.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그냥 조국 신통치 않네 이러고 말지 뭐. 예. 아니, 보통 이제 과거에 학생운동 시절에는 언론이 침묵하고. 그렇죠.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예. 그리고 이것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예. 이럴 때 익명으로 이제 신분을 감추고 투쟁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는 거지.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 집회 거예요? 안 해도 되거든요. 제 말은. 아니 하는 거는 자유인데. 제 말은 그 목적 자체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네. 학생들이 생계 걱정 없는 학생들이. 그렇죠. 대신해서 하는 거지. 정의감에 그 일반의 여론을 대신하여 촛불을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물방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 유시민 전 장관의 선배로서의 견해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아니,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서울대생이라는 게 이미 하나의 기득권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것도 왜 하나의 기득권 몰라요? 아니죠. 엄청 알지. 압도적 기득권인데.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가 기득권을 누리거나, 네. 우리한테 들어오거나 이럴 때 또는 우리들의 어떤 자부심에 어떤 손상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어떤 감정은 가질 수 있는데 예. 그거를 굳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표출시킬 이유까지는 있나 싶어요. 그 뭐 고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다른 대학은 선배가 아니니까 그냥 서울대 얘기만 하시죠. 그 이제 서울대 나오면 예.
자기가 거기 출신임을 내세우거나 그걸 가지고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네.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엄청 많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아직은 모르겠죠. 재학생들은.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몰래 이제 졸업증명서 떼가지고 참석했던 그분들은 잘 알죠. 아니, 이게 전 장관님도 중졸이었거나 고졸이었으면, 아니, 고졸까지도 괜찮아요. 국졸이었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것도 본인이 누려온 프리미엄입니다. 그럼요. 뭐, 자기가 그런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네.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학벌 사회잖아요. 초학벌 사회죠. 네.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자격이 100%다. 여론도 더 나빴다 내가. 예. 제가 첫 번째로 했고. 자, 이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또 뭐랄까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원래 한계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장관은요, 국무위원 장관은 국민 주권으로 탄생한 뽑힌 대통령이 네.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지명해서 분야를 나누어서 그 행정부처들을 나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부처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통령 인사권인데 네. 이제 국회에서 하도 그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그냥 난리를 부려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그럼 해줘라고 막 네. 이래가지고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6년부터 실시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인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수는 없죠. 이제 권력기관이나 이런 데들은 일부 예. 그 총리나 이런 데들은 인준 절차를 받게 해놨지만 네, 장관은 인준이 없어. 그렇지 않아서 국회에 인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청문회만 해서 맞아요. 이 사람이 장관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예. 어떤 장관인지 보는 것이지. 예. 인준 우리는 반대한다는가 부인한다는 할 수가 없죠. 그거를 국회가 가지게 되면 국회 권력이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거고 대통령 인사권이 제일 대통령 인사권을 심각하게 제일 중요한 인사권이 장관 인사권인데 그렇죠. 제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청문 절차는 두 대. 네. 그 청문회를 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명한 대로 임명장을 줄지 안 줄지는 그때 판단하도록. 예. 그래서 뭐 국민 여론이 되게 안 좋거나 또는 부적격이라는 인식이 많은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예. 그 부담을 떠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라. 그렇죠.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런 거죠. 예. 그 제 경우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임명했지만 예. 제가 잘 했잖아요. 그럼 됐지 뭐.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임명 강행. 그렇죠. 강행 예. 이렇게 했죠. 임명 강행으로 당정관계 파탄, 뭐 국민과 대결 선택,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뻔해. 이제 그 청문회 제도는 그런 거고. 예. 그래서 뭐 하나만 한 청문회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헌법 공부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애초에 취지가 그러한데. 이제 그게 원래 취지고 예. 실제 기능은 전쟁터죠. 그렇죠. 이게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그 후보자 지명받은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로 쓰이고 있죠. 원래부터 그런 목적으로 한나라당 시절에 요구했던 거고 네. 충실하게 원래 도입을 주장했던 취지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운영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과정에서 일이 있으면은 그걸 100으로 만든 다음에 국민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정권에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취지에.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만 그런 건 아니고 야당은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채택 안 해주고는 대통령이 그래도 임명하면 청문 보고서도 채택 안 된 사람을 임명하냐. 국회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 무시다. 국민 무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지. 이게 전쟁터기 때문에 살벌해요. 이 청문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언론을 통해서 특히 벌어지는 이 모든 전쟁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살벌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지금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 지명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는 이 일들은 보고 있으면요. 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인간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도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하게 돼요. 저는 보면서. 저도 청문회를 보면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조국 청문회는 물론 검증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는데, 뭐랄까요.
뜯어 먹으려고 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과 악한 마음이죠. 총동원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의로운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과 모든 욕망과 스트레스와 그 트라우마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표출되는 그런 무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 정치적 의도에서 그러는 것까지는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이해는 가는데 보수 언론도 보조를 맞춘 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우리가 당연한 논조를 예상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도 모두 다 일치단결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치단결하여 하이에네가 됐거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우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언론이 뭐 검증하고 비판하는 거야 고유의 사명이니까 뭐 괜찮고요. 그리고 야당이 그러는 것도 뭐 야당은 원래 그러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제가 무섭다고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얼마큼 이제 확정된 사실 진실까지는 안 바라요. 얼마나 확정된 사실에 의거해서 조국 지명자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느냐 사람들이. 그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 언론이 큰 기여를 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서운 거죠. 야 이렇게 가면 그냥 압도적인 시민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는구나.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과거에 여러 사건에서. 이건 안 변하는구나 이게 정말. 이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인들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사실이 무엇인가. 그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을 토대로 추론할 때 어떤 주장을 내가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조국을 거꾸로 떨어야 한다는 그 욕망. 그것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국 후보자가 후보자 청문회잖아요. 청문회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하게 될지 안 할지도 아직 불확실해. 뭐 보이콧 얘기도 나오니까. 그럼 청문회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청문회를 하기도 전이고 그리고 그 본인을 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동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이 검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제기 중에 단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직접 지금까지. 개입하여.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그런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리라고 봐요. 자진 사퇴. 자기가 직접 책임져야 될 일이 하나라도 나오면.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구체적 사례 어제 바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자면 초반에 여론을 주도한 것은 이제 자녀의 문제였고 딸 특히 자녀의 문제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 딸이 이미 정원에 입학.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정원회로 흔히 말하는 특례 입학을 하였다. 이거 기정사실로 보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 보도되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한 번도 교정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정 보도를 안 하니까. 근데 어제도 저희가 보도했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으면 특례 입학을 하였다는 확정이 없으면 나머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당연히 그렇겠거니 한 다음에 나머지 얘기를 계속 유통시키는데 확인해 보니까 국영수 보고 들어왔어. 일반. 이러면은 그동안에 쌓았던 감정 전체가 다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기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웅동학원의 공사비 문제에 대한 어저께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웅동학원 회계 서류를 보니까 대출금 35억 받아갖고 공사대금 다 지급한 걸로 나오는데 그 동생이 돈을 다 받아놓고도 돈을 안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서 채권 설정을 하고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국 지명자 그 청문회 준비팀에서 나온 보도자료. 언론에 제공한 해명 자료를 보면 기본 자료가 나와 있죠. 그게 원래 있던 웅동학원 터를 팔고 그리고 새로 학교를 지어서
갔어요. 갔죠. 예. 그때 IMF가 중간에 났거든. 예. 그래서 원래 40억 이상으로 추산되었던 원래 학교 부지 예. 이걸 팔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이걸 40억 원 이상에 판다는 전제를 두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새 학교를 지었기 부동산 때문에. 가치가 폭락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돈을 금융기관 대출금을 못 갚아서 그게 경매에 넘어가서 27억인가 8억에 경락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법인으로서는 40억 넘게 그 들어올 걸로 예측했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리고 공사 대금 중에서 자기 아들이 하는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다 지급을 하고 개인 돈으로. 예. 사재로. 뭐 개인 돈도 일부 섞어서. 예. 그리고 자기 아들 회사만 안 준 거예요. 15억 정도를. 거꾸로. 예. 보통은 가족끼리 챙기고 남을 못 나라 하는데 이 케이스는 다른 하도급들을 다 챙기고 아들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양해를 하겠지 해서 아들 걸 안 준 거예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소송 과정을 통해서 다 나타나 있는 건데 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정보 제공을 했는데도 네. 기자분들이 아예 이걸 안 믿어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내가 놈이어야 보기에는.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국은 나쁜 놈이어야 돼. 예.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래 장르로 치면 그리스 고전 비극의 구조를 닮아 있어요. 이 그리스 고전 비극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비극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이면 사람들이 비극을 안 받아들여. 공감을 못 해요. 예. 이 흥미를 느끼지 않아. 비극의 주인공은 그 비극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래요. 왕, 귀족, 장군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 조국은 본인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완벽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유복한 집안에 낳고 16살에 서울대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26살에 교수가 됐고 얼굴도 뭐 배우 빌 나고 최연소 서울대 법대 논문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실력도 있고. 논문도 많이 쓰는 사람이고 키도 크고. 예, 키도 크고만 해도 얼굴도 뭐 그렇고 키까지 커. 거기다가 부인이 돈도 많대.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대머리라도 하든지 예, 그러면 머리숱도 많아 수북해.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거기다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장관 지명이 됐어.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대개 그리스 고전 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이제 파국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예, 예. 딱 구조가 그렇게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부터 시작하는 거. 딸, 예. 특례 입학, 예. 가진 자 뭐 예. 이러면서 혹은 딸이 특례 입학을 한 걸 보니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려고 하였다. 그걸 적극적으로 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는 그러니까 거죠. 조국은 내가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사람들은 완벽한 그런 인물로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딸이 무슨 뭐 이상한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갔다든가 뭐 가족 펀드를 해서 이상하게 돈을 후려쳐 먹었다든가 등의 의혹이 막 처먹었다는 보도되니까 전 장관님으로 나오셨는데. 막 보도되니까 예. 이게 이게 그리스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이 잘 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그게 거예요. 주는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합시다. 그게 예. 주는 쾌감이 있어요. 그 독일어 너 잘 걸렸어. 왜 독일어에도 그 단어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샤렌프로이데. 아, 그거. 그러니까 남이 당하는 불행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특히 원래 잘났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 그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예.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너 잘난 척 하더니 그거 봐. 예. 예. 너 잘 걸렸어. 딱 걸렸어. 이건데 이게 조국이 잠깐만요. 예. 2부가 다 됐네요. 아, 그래요? 벌써? 이제 발동 걸었는데, 예, 자, 저희가 그럴 줄 알고 3부도 준비해 뒀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인 본론은 3부에 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오랜만에 전 장관, 네, 자격으로, 모셨는데, 2부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15초로 요약하면, 예. 나는 청문회 전에 장관 임명 반대 65%짜리다. 조국 후보자 아픈 척하지 마라. 나 65%가 반대였다. 지지는 26%밖에 못 받았다. 거기 시작해가지고
중간 내용은 기니까 2부를 다시 듣기로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어가던 얘기는 뭐냐면 기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적이 거의 살해에 가깝습니다. 를 드러내느냐. 반드시 잘못해야 하는 거군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야 비극이 완성돼요. 고전 비극이.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 비극의 구조와 거의 유사하다. 근데 지금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대본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대본을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집단 창작이죠. 네. 집단 지성이 아니라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주인공이 죽어야 돼. 그렇죠. 네. 안 죽으면 이게 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죽어버리면 자신이 애초에 거봐 잘못했지라고 시작했던 게 다 잘못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일반 기자들 얘기고 네. 그러니까 언론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주들이나 이런 이제 일반 기자의 심리가 이렇다. 예. 이런 사람들의 한마디로 의도가 재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 작용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네. 오랜 세월 동안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면서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대형 언론사 사주의 가족이면 뭐 여배우 막 성추행해서 죽게 만들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자기 어머니 막 행패 부려갖고 자살하게 만들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누려왔던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까불고 대들지 마라. 너가 탈탈 털어서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완벽한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인이 뭐니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든 조국처럼 저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이 기득권에 도전해온 자들 중에 털어서 진짜 먼지 한 톨 안 날 놈들만 해라. 그리고 금방지게 그렇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조국은 그 사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탄로났다는 거.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로 대들지 않는다 저렇게. 이게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해요.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앞부분에 이제 기자들은 2부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렇게 잘났어 네가 이거였다면 뒷부분에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는 기득권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던데 너도 한번 당해봐. 너 한 톨의 잘못이 없을 경우에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맨 처음에 딸 특례입학 했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점 좀 무서워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게 될게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 신인이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항구적으로 부당한 기득권 위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는 자가 없어져요. 이런 식의 죽음을 이렇게 생물학적 죽음까지 맞이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특례 입학이라고 생각해서 분했을 수 있어요. 네. 기자들이. 근데 점점 지나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기자사회에서. 정보가 유통되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확증 편향이죠. 언론에서 뭐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 이거 진영 대결이다. 이제 최근에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뭐 가짜뉴스 아웃 이런 검색어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진영 논리라고 막 타박하는데 진짜 진영 논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뭔가 찜찜한데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애초 가졌던 그 방향성의 기사 쓰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잘. 나쁜 놈이 아니고 실수했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싶은 못하죠. 거죠. 예.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니까. 예. 원래 이제 일이 커지는 게 애초에 처음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못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가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집단 사단이 나고 있는 와중인데. 자, 이런 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식인 사회는 왜 그런 겁니까? 지식인 사회는 무서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 형성이 뭐 언론들이 그걸 앞다투어 보도하잖아요. 뭐 절대 반대가 뭐 반이 넘는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흐름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조국을 편드는 걸로 인식될 수 있는 말. 네. 이걸 하게 되면 가치도를 맞으니까 네. 무섭죠. 무서워서 이게 아닌데 싶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때 같이 돌 하나 던져서 나는 면제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소위 진보 지식인 진영에서 같이 돌을 던지는 거죠. 심하게 던지지는 않지만 돌 하나 탈랑 던지면서 난 달라라고 자기 위안을 얻는. 나는 우리 편이라고 봐주는 사람 아니고 대단히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사람. 그렇죠. 찬스로 보는 거죠. 찬스. 예. 예. 그러니까 뭐 찬스 쓰는 겁니다. 저처럼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 결국 저 유아무개는 조국하고 한패야. 이렇게 같이 돌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는 맞지 뭐. 내가 뭐 표받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맞으면 어때. 그리고 제가 무슨 조국을 편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제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65%짜리 참고 삼아 과거에 65% 반대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먼저 12년 전에 먼저 겪었던 사람으로서 15년 전입니까? 예, 거의 15년 전이에요. 거의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더 규모가 커졌어요. 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검찰이 쑥 들어왔어요. 압수수색. 예. 일단 검찰이 쑥 들어온 것에 대해서 총평을 하시자면요. 총평은 충정은 이해 하나 심한 오바였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라 하는 것이 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뭔가 비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거기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밑에서 작용한 검사들의 경우에는 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죠. 그 조국 싫다 법무장관 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언론들이 총단결해서 말하자면 마녀사냥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계기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그 20, 30군데 압수수색을 심하게 오버하는 압수수색을 한 거죠. 압수수색은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지명자의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뭐 있죠? 하나라도 드러난 게?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충정, 예. 본인이 충정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각했고 만약에 그런 선의 혹은 뭐 걱정 이런 걸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대단한 정치적인 결정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되는 와중에 중간에 쑥 들어온 게 됐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그 일선 검사들의 의도나 이런 걸 모르겠어요.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이 그리스 고전 비극 양상으로 치닫고 있던 이 조국 사태를 이제 이렇게 흔한 스릴러로 바꾸고 있어요. 장르를 지금. 네. 왜냐하면 벌건도 이제 막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조국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상황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그 조건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제 장학금 관련, 입시 관련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건 너무 심하다. 그다음에 이제 웅동학원 관련,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이제 몽땅 다 했어요. 몽땅 다 했는데. 이게 나중 가면 어떻게 이제 될 전망이냐 하면 결국 조국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법상의 범죄 혐의는 규명을 못하고 이제 사학이니까 사학법인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흔히 100이면 99은 다 있는 거니까. 동생이 뭐 걸린다. 그러면 사모펀드가 사실상 가족 펀드 비슷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 사모펀드에서 이제 그 자본 거래라든가 혹은 금융 규제에 관련한 법률 위반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촌 조카라든가 뭐 하여튼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국 사태와는 무관하게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거 아니 압수수색에서 조국 수사를 하느라고 하다 보니 범죄 혐의가 나와서 묻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별건 수사로 해서 그 사람들 가족들을 입건하는 포토라인 세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잖아요. 가족을 인질로 잡니까? 그러니까 조국 너 뭐 좋아. 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여론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맥락인데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통 그렇게 바뀌죠. 별건 나오고.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있는 일이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만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사람 저는 그 검사로서 장점이라고 보는데 무직한 분이죠. 예,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이 건 경우에는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맥락을 검찰총장이 잘 이해 못했다 이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조국 후보자 자신이 알고 있는 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조국 지명자가 몰랐던 일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 네. 그렇잖아요. 그 딸 문제도 초반에 헷갈릴 수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특례 입학인지 영어 특기자 입학인지 최초에는 후보자 측에서도 내놓은 자료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폐기했다고 하니까 9년 전 일이니까 본인들도 잘 기억 안 날 본인도 수도 잘 있죠.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전형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자기들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자들이 여기서 잘못한 것은 진짜로 그냥 금방 취재되는 내용이에요. 그럼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학원에는 기록이 남아 있고 네. 금방 그것이 핵심이었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방송에서. 확인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열의가 없고 동기도 없어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됐으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어쨌든 잘못된 정보만 쏟아지는 가운데 그런 오판을 했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부산 의료원장의 메모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일보에 나가 TV조선에 특정 보도되고 하는데 그 내용도 되게 웃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산 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가 우리 대학 교수로 선정 강모 교수가 선정됐는데 내가 역할 좀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 주치의는 네. 사실은 공직이지만 공식적인 직함이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주치의를 법을 정할 때는 자기가 아주 믿거나 이런 사람의 추천을 받든가 네. 아니면 그 사람의 이력이 믿을 만한 사람일 때 주치의로 쓰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의사가 있으니까 이분을 주치의로 써보십시오라고 각 여러 경로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관님도 그런 거 받지 않았어요 혹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한 3건 정도 네. 그 뭐 한의사 한방 주치의를 둬야 된다. 이 사람이 좋다. 뭐 대통령 허리가 안 좋으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런 추천을 한 3건 정도 받았죠. 전달은 하나도 안 했지만.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범죄 냄새가 있는 것처럼 주치의가 추천하였다고 하는데 주치의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 범죄처럼 뉴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이 유통되는 경로를 보세요. 결국 압수수색하고 거기서 이거 좋아. 이거를 뿌리면 뭔가 조국 주변에 뭉게구름처럼 비리 의혹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정보야 해서 흘리고 그거를 특정 보도하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주치의라는 단어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박근혜 주치의. 예, 그렇죠. 예. 연상되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연상시키고 아니 주치의가 병원장을 누구를 시켰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거꾸로 주치의의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서 내가 아무개 교수를 추천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도대체 이제 그것이 문제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앞으로도 계속 피사실 유포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잡스러운 정보들을 유통시켜서 조국이 문제 많은 인물이라는 그 확증 편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공작들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이런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건대는. 장학금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장학금 문제는 무슨 조국이 뇌물을 줬으면 뇌물이 되지. 딸 유급시키지 말라고. 네. 그렇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조국이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조국이 민정수석이 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장학금을 줬다면 그분 점집 차려야 돼요. 게다가 그걸 예측했다면 장학금을 줄 게 아니라 유급을 시키지 말았어요. 그러네 또 그게.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유급 때문에 1년 쉬는데 200만 원 주고 야 1년 쉬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혜택이에요? 아니 이게 발상 자체가 이 장학금을 가지고 뇌물로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뇌물 혐의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웃겨.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혜택을 주려면 다시 똑같은 논리지만 민정수석 때 유급을 시키지 말아야죠. 민정수석이 또 유급을 시켜. 유급시킨 교수는 규정대로 시험 봐서 성적 처리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100만 원에도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돈이 있다는 이유로 하다못해 조국 수석이 흰색 사각봉투에 뭐 이력서든 돈이든 넣어서 누구를 줬어야 그게 뇌물이지. 무슨 그러니까 한 학기 200만 원과
유급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는가 서로.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긴 해요. 그렇지만 또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또 딱 마음이 아파서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쪽에서는 의혹을 가진 것도 상식적인 것이고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상식적인데 아무도 이 반대쪽 얘기를 안 하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유승민 전 장관님께서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장관이 사람이 아니고 안 하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었던 장관 전직 장관으로서 잠깐만요. 자격이 또 충분하고 예. 지지율은 더 낮았고 예. 지지율이 좀만 더 높았어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너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잖아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지지율이 더 나빠. 자 문자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 김총수 말을 좀 줄이지 그래? 예,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학벌주의 현실을 인정하시더니 멋집니다. 뭐 이런 문자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그만 읽을게요. 예. 학벌주의 얘기도 사실 그 자체만으로 엄청 긴 이야기인데. 네, 그럼요. 예.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뭐, 자, 거의 다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하셨죠, 그죠? 큰 덩어리에서는. 다 한 건 아니지만 뭐 좀 했죠 뭐. 좀 했죠. 서울대 투표에서 뜬금없이 호출돼가지고 이의하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SNU 거기. 야, 그 자유한국당이 정권 탈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근거는 없어요. 기분이. 왜냐하면 그 사이트를 제가 드나드는 사이트가 아니어서. 네. 예. 자, 조국 후보자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를 제가 뭐 저는 조국 후보자를 잘 알고 개인적으로도 네.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네. 보고를 또 따로 받긴 받겠지만 네. 그 실제 라이브 상황에서 모든 의혹을 야당 의원들이 들고 나와서 공격하고 네. 조국 지명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한지를 봐야 소명의 설득력도 봐야 되고. 예,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는 야당이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 사람이 부적격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이상한 말이나 하고 있고 일정도 안 잡고 지금 기한 넘겨서 지금 합의된 것도 이미 기한이 넘어간 일정이잖아요. 뭐 그렇더라도 일단 청문회는 해야 되고요. 청문회를 혹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게 되면 네. 이 조중동 기자들을 불러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시간 무제한, 질문 횟수 무제한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워낙 이제 그 우리가 거의 3주 가까이 조국은 나쁜 사람이라는 뉘앙스의 정보만 유통되어 왔으니 거꾸로 본인이 아는 조국에 대해서 물론 다 알지는 않죠. 근데 이제 밸런스용으로 본인이 아는 조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서 나는 조국을 이렇게 알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조국 혹은 씨는 뭐 따님에 대해서 안다면. 예. 조국 씨는 좀 고지식한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고지식한 스타일이고 지금 본인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소동들을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왜 이렇게 됐지? 그냥 가족이 인질로 잡힌다는 협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협박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그리 가고 있는데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사람인 이상 당연히. 사람인 이상은. 근데 그게 밀고 가고 있잖아요. 진짜 고지식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건 확인했어요. 뭐냐면 맷집이 좋구나 생각보다. 그건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뭐 조국 후보자도 저도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100% 동의하는데 대단히 고지식해요. 예. 원론주의자고 대단히. 그래서 검찰이 바보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불법 행위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이 잘 감춰서가 아니고 예. 그런 발상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게 잘 있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발상을 안 그래서 하는 이제 사람이라. 인질극으로 가는 건데 가족 인질극으로. 그 따님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쭉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는 접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웃긴 질문이긴 한데 저는 따님이 출마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쪽에 팩트가 부족해요, 제가. 네. 이게는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 뭐 전재수가 위장이혼했다 이런 것부터 딸 문제하고 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위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아는 한도 내에서 다 말하는 거죠.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무덤에 네. 이혼한 아들이나 딸의 그 배우자 이름이 있는 묘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손주들이 거기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저는 보면서 미쳤구나 거의. 아니 지금 광기예요 진짜. 네. 저는 아마 충분히 시간 흐른 후에 이 논두렁 시계처럼 다시 되돌아보며 이때의 현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하게 될 거예요. 아니 노회찬 조국 의원 후보자가 임명되냐 생각해봐요. 아니냐를 떠나서. 예. 노회찬 의원 그 본인 얘기로 3천만 원인가 그걸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실수해요. 네.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하게 돼요, 사람은. 근데 그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어른거린다면 누구도 옳게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오류에 얽히기도 해요. 네. 근데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한 건데 내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만큼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란 짐작으로요. 짐작으로.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을 비난하는 건 당연해요. 네. 근데 완벽하게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누구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 인간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무서웠어요. 지난 한 열흘 동안요. 특히나 그게 의도로 가지고 진보를 위축시키는 거라면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 휘말려 가지고 맞아 진보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같이 돌을 던지는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같이 맞을까 봐 돌을. 예.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이게 나는 빼주세요. 화가 난다기보다 좀 무섭다. 그런 이런 생각이. 일은 몇 번 예. 반복됐었고 예. 제가 갑자기 데자부가 그때는 유시민 장관이 진행자였고 제가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거의 비슷한 시간 한참 떠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기억 안 하는데 청수는 머리가 좋아요 나보다. 예. 그때 왜 정치인 한참 하실 때 젊어서 그래 아직 나보다. 정당의 예. 대표이실 때 그때 인기 없는 팟캐스트 진행하셨거든요 혼자. 예. 맞아요. 예. 거기 가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결론은 청문회는 해야 한다. 예. 또 자유한국당 직무유기를 그만해라. 나는 청문회를 보고 싶다. 예.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쉬시는 것 같은데 고정 코너 하실 생각 없어요? 저 재단 일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요. 생업도 힘들어요 지금. 자, 그래요? 예. 생업할 시간이 그럼 부족해갖고 우리 출연료 드려요. 얼마나 준다고. 그렇긴 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필요하면 모시겠습니다.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또 이 영역에서 이 논평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유시민 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